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라 매종에서는 두 가문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그룹 차남 마도유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손에 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도윤아, 도착했니? 뒤에서 들려온 부드럽지만 권위적인 목소리에 도윤은 몸을 돌렸다.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린 여성은 마 회장이었다. 한서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도윤의 어머니인 마정은이었다. 결혼 후 30년 동안 그녀를 마 회장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일찍? 이미 5분 늦었어. 상견례에 늦는 법이 어디 있니? 마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도윤을 훑었다. 그녀는 아들의 긴장한 모습을 단번에 알아챘다. 이미 이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그녀에게 아들의 동요는 더욱 못마땅했다. 그 애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예의상 만나보는 자리일 뿐이야. 도윤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미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마 회장은 여전히 이 만남을 예의상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도윤에게 이 자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소나타 한 대가 발레 파킹 구역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 마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저게 뭐야? 마 회장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바로 박선화였다. 선화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비싸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웠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청순하면서도 의젓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서둘러 선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화야, 고생했어. 길 찾기 어렵지 않았지?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운전 잘하셔서. 선화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마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두 사람의 손을 훑었다. 도윤아, 인사부터 하자. 마 회장의 목소리에 도윤은 얼른 선화의 부모님을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어머니, 선화 아버지 박경수님이시고 어머니 이순자님이십니다. 박경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도윤 씨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아, 네. 안녕하세요. 마 회장의 인사는 냉담했다. 그녀는 박경수의 손을 보고 이순자의 옷차림을 보고 선화의 크림색 원피스를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뚜렷한 대조가 나타났다. 마 회장은 자연스럽게 웨이터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며 와인 리스트를 검토했다. 반면 선화 가족은 메뉴판의 프랑스어와 영어에 당황해했다. 이게 뭐예요? 이순자가 작은 소리로 선화에게 물었다. 에스카르고라고 달팽이 요리예요, 엄마. 달팽이를 먹어? 마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에요. 셰프가 직접 프랑스에서 와서 요리하죠. 도윤이가 여기 자주 오거든요. 선화는 어머니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라. 마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셔야겠네요. 식사가 시작되었다. 마 회장은 계속해서 미묘한 공격을 가했다. 선화 씨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도윤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거든요. 학교 차이가 좀 나네요. 선화의 아버지 박경수가 딸을 보호하려고 나섰다. 저희 딸은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구나.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선화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죠. 우리 도윤이는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도윤이 견디지 못하고 나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늘은 화목한 자리잖아요. 화목한 자리? 그럼 앞으로도 화목할 수 있을까? 마 회장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문과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윤이에게는 더 좋은 신부감이 있을 텐데. 그 순간 선아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도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윤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격이 필요할까요? 마 회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건 20대 초반의 일이에요. 결혼은 두 가문의 결합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가문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럼 저희 딸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는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윤이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선아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선아와 결혼할 거예요. 도윤아, 너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선아가 조용히 일어났다. 도윤아, 괜찮아. 우리 그만 가자. 하지만 도윤은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마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는 선아와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마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그렇게 하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도윤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선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선아야, 미안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할게.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마 회장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도윤의 완강한 의지에 결국 굴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 내내 차가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 신부인 선아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하객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결혼 후 선아는 청담동에 위치한 재벌가 저택으로 들어갔다. 5층 규모의 대저택은 유럽 고성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외관을 자랑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급스러움 속에서 선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선아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까 집안 규칙을 알아야 해. 결혼 첫날 아침, 마 회장은 선아를 거실로 불러앉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첫째, 이 집에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해. 둘째,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해. 셋째, 바깥에서 우리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 회장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해.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뭐니? 선아는 평소에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비싸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이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입던 옷인데요. 평소에 입던 옷? 이제 넌 한서그룹 며느리야.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마 회장은 선아를 데리고 명품 매장으로 갔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한 시어머니의 배려가 아니었다. 이것도 못 입겠고 저것도 안 어울리고. 역시 타고난 게 없으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소용없네. 매장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 회장은 거침없이 선아를 깎아내렸다. 선아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다. 저는 평소에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고 했잖아. 결국 마 회장이 고른 옷들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간섭은 계속되었다. 선아야, 앉는 자세가 왜 그래? 다리를 모으고 반듯하게 앉아야지.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조용하게 말해. 웃을 때 너무 크게 웃지 마. 품위가 없어 보여. 선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 그나마 도윤이 집에 있을 때는 나았지만 도윤이 회사에 나간 후에는 마 회장의 본색이 드러났다. 선아야, 오늘 점심 손님이 오신다. 준비 좀 해놔. 네, 어머니. 뭘 준비하면 될까요? 뭘 준비하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물어봐. 알아서 해야지. 선아는 당황했다. 어떤 손님이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막막했다. 결국 선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게 뭐야? 이런 서민적인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으려고?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미 손님이 오고 있는데. 마 회장은 선아 앞에서 요리를 다시 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시골에서 자란 아이라. 선아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아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도윤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창피를 주시고. 선아야, 미안해. 어머니께서 좀 엄격하셔서.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선아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도윤이가 변했어. 예전에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지금은 너만 편들고. 어머니, 저는 도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다고? 그럼 도윤이가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마 회장은 선아가 도윤을 부추겨서 시어머니에게 반항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어느 날 선아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마 회장의 방에서 우연히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지?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도윤이는 아예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고. 선아는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부모들도 참 뻔뻔해. 딸이 재벌가에 시집 갔다고 완전히 기고만장해졌다더라고. 어디서 감히. 선아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선아는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아,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어. 매일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고 뭘 해도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도윤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선아야,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가 따로 나가면 어머니가 더 화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전통적으로 큰아들이 아니면 결혼해도 함께 살거든. 선아는 실망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너를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 회장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이방인일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선아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했다. 마 회장의 본색은 점점 더 드러났다. 그리고 선아는 점점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1년 후 선아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도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마 회장 역시 처음으로 선아에게 온화한 표정을 보였다. 선아야,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구나. 몸 관리 잘해야 해. 임신 기간 동안 마 회장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선아에게 보약을 다려주고 좋은 음식을 챙겨주며
무거운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선아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 선아는 도윤에게 말했다. 그래, 어머니도 손자를 기다리고 계셨거든.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하지만 선아는 알지 못했다. 마 회장의 변화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뱃속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10개월 후 선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도윤은 도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마 회장은 손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우리 도준이 할머니가 왔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니? 하지만 마 회장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그녀는 선아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지나치게 간섭했다. 선아야, 아이를 그렇게 안으면 안 돼. 목을 제대로 받쳐줘야지. 젖을 먹일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하는 방식은 아이에게 좋지 않아.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 이래서 엄마가 직접 해야 해. 선아는 처음엔 시어머니의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간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이 엄마는 저니까. 아이 엄마. 그래, 너는 아이를 낳기만 했지. 키우는 건 다른 문제야. 나는 두 아들을 키워봤거든. 마 회장은 선아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선아 대신 육아를 하려고 했다. 도준이는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서툴게 키우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어. 어머니, 도준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내 아이. 도준이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야. 함부로 키울 수 없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 회장은 선아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계속 간섭했다. 선아는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키우고 싶어 했다. 선아야, 너는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르잖아.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어머니,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아이는 잠깐 잘못 키우면 평생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 실험을 할 수는 없어. 마 회장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 베이비시터는 선아보다 마 회장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선아 씨, 회장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 엄마인데. 회장님이 고용 주시니까요. 선아는 점점 자신의 아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준이는 할머니와 베이비시터가 키우고 선아는 단순히 젖을 먹이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았다. 도윤아, 이상하지 않니? 내가 내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게. 선아야,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시는 거야. 도준이가 울어도 내가 달래면 안 되고 어머니가 달래야 하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손자가 예뻐서 그러시는 거야. 도윤은 선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마 회장은 도준이의 방을 자신의 방 옆으로 옮겼다. 밤에 아이가 울면 너희들이 잠을 못 잔다. 내가 돌봐줄게. 어머니, 아이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럼 내가 밤에 제대로 돌봐줄 수 있겠니? 직장맘들은 다 이렇게 해.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키우려고요.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럼 뭘 하고 살 거니? 선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 회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 키우는 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 혼자 키우는 것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낫지. 결국 도준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 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선아는 하루에 몇 시간만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선아는 참다 못해 폭발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주세요. 도준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내 아이? 도준이는 우리 가문이 아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독점하려고 해? 독점이 아니라 모성이에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성? 모성이 있으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너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날 밤 선아는 도윤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도윤아, 나는 내 아이를 키우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신다면 나는 도준이를 데리고 나갈 거야. 선아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시는 거라고. 너는 왜 이해하지 못하니? 선아야,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하지만 선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마 회장은 도윤을 따로 불러 말했다. 도윤아, 선아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아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게 좋은데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 선아도 처음이라 서툴 뿐이에요. 서툰 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야. 진짜 아이를 위한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고. 어머니, 선아한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도윤아, 솔직히 말해서 선아가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해? 마 회장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이 기회에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도준이는 우리가 키우고 선아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도윤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선아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선아는 그런 게 있니?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선아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마 회장은 선아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고 단지 손자를 낳아주는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도준이가 돌이 되던 해 마 회장은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발표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려고 해. 선아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마 회장의 남편인 마성진 회장은 이미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계획했던 일이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 회장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일단 회사 지분은 도윤이가 30%, 도연이가 40%를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도준이가 성인이 되면 넘겨줄 거야. 도연은 도윤의 형으로 현재 회사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의 아내 서연이는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로 마 회장이 매우 만족해하는 며느리였다. 그리고 부동산은 마 회장이 계속 말했다. 청담동 본가는 도연이가, 강남 아파트는 수진이가, 그리고 제주도 별장은 도윤이가 가져가면 돼. 수진은 도윤의 여동생으로 의사와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었다. 선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어머니, 그럼 선아와 도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도준이는 내가 따로 교육자금을 마련해 둘 거야. 그리고 선아는. 마 회장이 잠깐 멈췄다. 선아는 도윤이가 알아서 챙기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가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마 회장은 선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선아도 우리 가족인데.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마 회장은 손을 들어막았다. 도윤아, 이런 일은 원래 그런 거야. 각자의 몫이 있는 거지.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언장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손자를 낳아준 사람일 뿐 진짜 가족은 아니었다. 며칠 후 선아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시아버지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이 있었다. 박선아 명의 토지 매입 계약서. 선아는 깜짝 놀랐다. 언제 자신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것인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결혼 직후인 3년 전에 경기도 어느 지역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아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뭐지?
선화는 더 찾아보니 시아버지의 개인 수첩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선화명의 토지 마이너스 훗날을 위한 대비책. 마정은이 너무 심하게 나간다. 며느리도 가족인데. 선화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임을 알았다. 시아버지는 마 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선화가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예상했던 것이다. 선화는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지역이 최근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새로운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상황이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선화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의 현재 시세는 30억 원 정도였다. 선화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시받고 있는 동안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선화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보고 싶었다. 며칠 후 마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했다. 그 자리에서 마 회장은 선화에게 말했다. 선화야, 너는 이미 충분히 받은 거야. 도윤이와 결혼해서 이 집에 살고 도준이도 낳았고. 더 바랄 게 있겠니? 선화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다만 도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도준이는 우리 가문이 아이니까. 하지만 선화는 마 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든지 자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선화는 시아버지의 병상을 찾아갔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며 선화는 속삭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선화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그리고 선화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 회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선화는 마 회장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 회장이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 후에는 어떻게 재산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 회장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도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언젠가 선화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선화는 이제 단순히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도준이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 회장이 유산의 그림자를 이용해 자신을 압박한다면 선화도 그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남겨둔 토지 문서를 발견한 후 선화는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해당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토지는 현재 시세로 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선화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박선화님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개발되면 보상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선화는 시아버지의 깊은 배려를 새삼 깨달았다. 그는 마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선화가 언젠가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선화는 이 사실을 당장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선화는 마 회장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마 회장이 결혼 초기에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서류들을 통해 선화는 마 회장이 20년 전에 자신의 친정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거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선화는 시아버지가 왜 이런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인 마 회장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들을 보관해둔 것이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마 회장의 생일을 맞아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큰아들 도연과 그의 아내 연희, 그리고 미국에서 온 딸 수진까지 모두 참석했다. 올해로 벌써 65세가 되었네. 마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문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손자들도 잘 자라고 있고. 그 순간 선아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땅을 사두신 게 있더라고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아에게 집중되었다. 뭐라고? 마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3년 전에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는 땅을 제 이름으로 매입하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선아야, 그게 정말이야? 선아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토지 매입 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시아버지의 개인 수첩. 이게 뭐야? 마 회장이 서류를 낚아채며 살펴보았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되어서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얼마나? 도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 시세로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50억? 가족들이 모두 놀랐다. 특히 마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당신 아버지가 왜 며느리 이름으로 땅을 사? 선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아버지의 수첩에 메모가 있어요. 선아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 회장은 시아버지의 수첩을 뺏어서 직접 확인했다. 정말로 그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셨나 봐.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하시다니.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선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시아버지는 항상 신중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족으로 생각해서 50억짜리 땅을 준다고? 연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왜 안 되나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요. 그 순간 마 회장이 폭발했다. 며느리?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타령을 하고, 재산 타령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땅을 처분할 생각도 없어요. 처분할 생각이 없다고? 그럼 뭐 하려고? 선아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저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뭐라고?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고 시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마 회장은 당황했다. 그녀는 선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다. 선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어. 시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이 집안에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고? 마 회장이 비웃었다. 그럼 내가 이 집안에 뭘 기여했는데? 도준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견뎠어요. 참고 견뎠다고? 선화는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했다. 네, 참고 견뎠어요. 어머니의 무시와 간섭을, 제가 무능하다는 식의 대우를, 그리고 제 아이를 빼앗으려는 시도들을. 빼앗으려는 시도? 어머니는 도준이를 제가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가 키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밀어내셨어요. 마 회장은 부정하려고 했지만 다른 가족들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마치 저는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건.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주신 거죠. 선화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무시를 참지 않겠어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고 도준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이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마 회장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고
다른 가족들은 당황해했다. 선아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선아의 폭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마 회장은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선아야, 너무 급하게 나간 것 같아.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급하게 나간 게 아니라 이미 한참 늦었어. 나는 3년 동안 참고 견뎠어. 이제 그만 참고 싶어. 선아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도준이의 양육권을 확실히 하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도준이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시잖아. 양육권? 응. 도준이는 내 아이야. 내가 키우겠어. 다음 날 선아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며 자신이 키우겠다고 해요. 그리고 유언장에서도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그럼 남편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남편은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에요. 어머니 편도 들고 싶고 저도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변호사는 선아의 상황을 듣고 조언을 해주었다. 법적으로는 친모가 양육권에서 우선권을 가져요. 하지만 재벌가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 환경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부인이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 선아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별도의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준이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다. 선아야, 넌 정말 이 집을 나가려고 해?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신다면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너는 선택해. 어머니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나와 도준이 편에 설 거야. 도윤은 고민했다. 어머니를 배신할 수도 없고 아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선아는 더 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마 회장의 과거 불법 상속과 탈세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이건 뭐야? 마 회장이 선아가 준비한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친정재산을 상속받으실 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마 회장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 일이 이미 묻혀진 줄 알았다. 당신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을 보면 어머니께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탈루하셨다는 게 명확해요. 선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에요. 뭐라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묻어둘 수도 있고. 마 회장은 선아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와 도준이를 존중해 주시면 저도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요. 존중? 네. 저를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도준이를 제가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마 회장은 딜레마에 빠졌다. 선아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거부하자니 자신의 과거 잘못이 드러날 수 있었다. 선아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제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 순간 도윤이 나타났다. 선아야,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 어머니를 협박하는 건 옳지 않아. 협박?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 선아는 실망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윤아, 그럼 너는 어머니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가족? 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 선화는 결국 최후 통첩을 했다. 좋아. 그럼 나는 도준이를 데리고 나가겠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법적으로 처리하겠어. 선화야. 아니야, 도윤아. 나는 이제 결심했어. 더 이상 여기서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어. 다음 날 선화는 정말로 도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이사했다. 마 회장은 당황했다. 그녀는 선화가 정말로 나갈 줄 몰랐다. 도윤아, 어떻게 할 거야? 선화가 도준이를 데리고 나갔어.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화를 다시 데려와야 해. 도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선화는 쉽게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며칠 후 마 회장은 선화를 만나러 왔다. 선화야,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서 살겠어요. 도준이는 우리 집에서 커야 해.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야. 도준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으시면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럼 내 조건을 들어보겠니? 선화는 놀랐다. 마 회장이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었다. 어떤 조건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준이를 키워도 좋아. 하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 그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겠어. 선화는 잠깐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다. 정말이에요? 그래.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그건 조용히 처리해줘. 선화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녀가 이겼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니까요. 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선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화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선화와 마 회장 사이의 협상이 성사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선화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마 회장은 예전처럼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큰며느리 연희가 마 회장에게 따졌다. 선화가 엄마를 협박해서 굴복시킨 거잖아요. 연희야,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에요. 선화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요. 연희는 처음부터 선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녀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엘리트 변호사로 자신이야말로 이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화가 가진 그 땅. 정말 시아버지가 그냥 준 거예요? 무슨 말이야? 혹시 선화가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마 회장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럴 리가. 당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며느리 이름으로 50억짜리 땅을 사셨겠어요? 연희의 말을 듣고 마 회장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로 선화가 시아버지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한편 미국에서 돌아온 수진도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언니, 선화가 완전히 엄마를 휘둘러 놓았네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그런데 오빠는 뭐해요? 자기 아내가 시어머니를 협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도윤은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도 무시할 수 없었다. 수진아, 선화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유? 무슨 이유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셔서. 오빠,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족들의 시선이 점점 선화에게 차갑게 변했다. 그들은 선화가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마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쓰러진 것이다. 어머니. 도윤이 응급실로 뛰어갔다. 의사는 마 회장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부정맥이 왔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해요.
그 순간 연희가 선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만족해요? 어머니가 쓰러질 때까지 괴롭히더니. 연희 씨, 제가 언제 어머니를 괴롭혔나요? 언제? 어머니를 협박하고 집안을 분란시키고.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선아는 억울했다. 자신은 단지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이었다. 저는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원? 당신이 이 집안의 일원이라고? 연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은 이 집안에 무엇을 기여했어요? 재산? 명예? 아니면 지식? 저는 도준이를 낳았어요. 도준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시골에서 온 촌년일 뿐이에요. 선화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연희 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실인데요. 당신이 아무리 5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도윤이 나타났다. 연희 누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도윤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선아가 어떤 사람인지. 선아가 어떤 사람이요?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야. 어머니를 협박하고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희 씨, 저는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존중? 존중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어머니의 무시와 간섭을 참아가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선화는 연희의 말에 절망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며칠 후 마 회장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선화를 내보내야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화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어. 내가 죽기 전에 내보내야 해. 의사는 마 회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도윤아, 선아와 이혼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마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거론했다. 그녀는 선아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 했다. 선아는 절망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에서는 영원히 이방인일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아는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선아야, 어머니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야. 어머니는 정말로 나를 없애고 싶어 하셔. 그리고 너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왜 아무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는 거야? 연희 씨는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수진 씨는 나를 무시하고. 선화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도윤아, 나는 이 집안과 완전히 결별하겠어. 도준이를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어. 선화야,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해. 이 집안에서는 나와 도준이가 행복할 수 없어. 선화는 마침내 이 집안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문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했다. 마 회장의 병으로 인해 가문은 분열되었다. 그리고 선화는 그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선화는 도준이를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자신의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였다.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일부 매각해서 얻은 자금으로 그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선화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물었다. 응. 이미 결정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너는 선택해야 해. 마 회장의 아들로 살 거야? 아니면 나와 도준이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 거야? 도윤은 고민했다. 회사를 포기하고 선화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선화와 도준이를 잃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시간을 줄 수 있어? 6개월.
6개월 동안 생각해봐. 그 이후에는 너의 결정에 따라 우리 관계를 정리할 거야. 선화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준아, 엄마가 좋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3살이 된 도준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결심을 느꼈다. 선화는 우선 지역교육청에 교사 복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선화 씨,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네, 이곳이 좋아서 이사 왔어요. 선화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에 집중했다. 몇 달 후 선화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남은 토지를 활용해서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재단이요?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이 놀라며 물었다. 네.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선화는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무시를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선화는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를 매각해서 교육재단 설립 자금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마 회장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선화가 떠난 후 그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커졌다. 도준이가 보고 싶어. 마 회장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가 데려올게요. 도윤이 말했다. 선화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마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선화를 미워하면서도 그녀가 없는 집안이 허전했다. 6개월이 지났다. 도윤은 선화를 찾아갔다. 선화야, 나는 결정했어. 어떤 결정?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너와 함께 살겠어. 선화는 놀랐다. 도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줄 몰랐다. 정말이야? 응.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너의 남편이고 도준이의 아버지야. 그럼 회사는? 형이 다 맡을 거야. 나는 여기서 새로운 일을 찾을 거야. 도윤은 서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화에게 왔다. 마 회장은 크게 반발했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도윤아,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마 회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도윤이 떠난 후 마 회장은 크게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선화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마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선화와 도윤은 함께 교육재단을 키워나갔다. 선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 엄마, 이 재단 이름이 왜 선화재단이에요? 도준이가 물었다. 엄마가 만들었거든. 엄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야. 선화재단은 농촌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시 아이들과의 교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10년이 지났다. 선화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재단이 되었다. 선화는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회사업가가 되었다. 선화 이사장님, 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농촌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에 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죠. 그날 저녁 선화는 도윤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준이는 이제 13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다. 선화야,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구한테서? 어머니한테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선화는 잠깐 멈췄다. 10년 동안 마 회장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많이 아프시다고? 응. 그리고 너를 보고 싶어 하신대.
선화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움과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다. 도준이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해.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항상 궁금해하거든. 며칠 후 선화는 도준이를 데리고 서울을 찾았다. 10년 만에 보는 청담동 저택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할머니. 도준이가 침실로 뛰어갔다. 마 회장은 많이 늙어 있었다. 하지만 손자를 보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도준이.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저 엄마랑 아빠랑 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재단? 마 회장은 선화를 바라보았다. 선화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성숙해 보였다. 선화야. 고마워. 도와줘서.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선화는 마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10년간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용서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선화야, 내가 만든 재단. 정말 자랑스럽다. 신문에서 봤어. 감사합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로. 선화는 놀랐다. 마 회장이 재단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것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그날부터 마 회장은 선화재단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녀의 기부금으로 재단은 더욱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마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선화재단에 기부한다. 선화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화는 마 회장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재단을 전국 규모로 확장했다. 15년이 지난 후 한서그룹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선화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재단 중 하나가 되었다. 엄마, 신문에 한서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왔어요. 도준이가 말했다. 그래? 큰아버지와 고모가 걱정이 되겠네. 엄마는 도와주지 않아요? 선화는 잠깐 생각했다. 도준아, 엄마는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말이야. 엄마가 만든 재단이 더 유명해진 거네요.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준 게 중요한 거야. 선화는 자신의 길을 걸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받았던 상처를 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선화재단 사무실에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선화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선화야, 후회하지 않아? 도윤이 물었다. 후회? 전혀.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한서그룹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선화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망의 이름으로 남아있었다. 선화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다. 재벌가를 무너뜨린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세운 여자. 그것이 박선화가 스스로 써내려간 인생의 결론이었다.